습지주의자라는 책을 제가 썼습니다. 이 책은 제목이 좀 특이하지만 사실은 습지를 굉장히 사랑하는 어떤 내용의 책이에요. 근데 저 혼자 사랑하기 싫고 여러분이랑 같이 사랑하고 싶고 지금 사랑이 무척 필요로 하는 공간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습지가 사람과 닮았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제가 좋아하는 특정 사람하고도 닮았다는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모습을 할 거라고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랑 이 책을 같이 읽으시고 우리나라의 이 소중한 습지와 습지를 닮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존속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나름 기여를 하고자 쓴 책이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면 저는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습지주의자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습지는 지구상에서 일단은 그 대양, 바다를 제외하고서 그리고 아주 깊은 호수라든가 강의 그 중심부를 제외하고 물이 어느 정도 머물러 있는 곳은 다 습지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가령 봄못이라고 하는데 봄에 잠깐 이렇게 물이 있다가 나중에 말라버리는 그런 것도 습지고 한강의 옆에 있는 그 모든 천변, 강변도 다 습지입니다. 그리고 늪도 습지고요. 한마디로 땅이 있는데 그 위에 물이 있고 물이 너무너무 깊지 않은 이상 그래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거나 1년 내내 있거나 아니면 마르기도 하고 어쨌든 물이 있기만 하면 대부분 습지라고 하고 편의상 우리가 6m, 수심이 6m 이내를 습지라고 넘을 경우에는 뭐 강이나 호수나 바다라고 부른다 이런 말이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 다시 한번 반복하면 습지는 물과 묻이 함께 있는 곳인데 그것이 일시적이건 통시적이건 계속 있으면 그걸 습지라고 한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너무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실 습지를 정의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습지 교과서에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갯벌도 습지고 조그만 연못이라든지 그 논 옆에 만든 둔벙도 습지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호수하고 그 강의 변도 다 습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거의 습지가 되게 많은 거 아니냐? 많아요. 굉장히 많지만 사실 또 막상 가보면 적어요. 하도 많이 파괴가 돼서. 그것이 습지가 찰랑찰랑하는 곳이 많아서 그냥 메워버려서 땅으로 만들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습지가 많이 없어지고 있고 정의가 어렵지만 찾아보면 많은데 지금은 좀 부족한 아무튼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른 정의들은 일단 어떤 정원이나 아예 해양을 제외하는 경우도 있어요. 해양은 그냥 별도로 그냥 바다고 내륙에 있는 것 중에서 물이 있는 서식지를 의미한다.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정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거 같은 경우에는 갯벌은 그러면은 습지로. 네, 그래서 그런 정의에서는 갯벌을 얘기할 때만 항상 해양 습지라는 말을 붙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일반 습지라는 것 할 때는 포함을 안 시키고 약간 그런 정도의 차이인 겁니다. 이렇게 또 제목을 이제 갖고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 제목은 제 동생인 김한민 작가가 제안을 한 건데 왜냐면 그 페소아라는 시인이 사실 만든 시의 제목이 습지주의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를 읽어보면 사실 뭔 내용인지도 몰라요. 되게 복잡하고 사실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이건 어차피 이해를 위해서 쓴 시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시의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고 다만 그 습지주의라는 말이 너무 좋아서 이걸 차용을 해온 것인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일단 페소아라는 본인 그 시인이 참 특이한 게 일단 이명이 되게 많은 어떤 시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었다 저 사람이었다가 그냥 고정적인 실체로 딱 한 사람인 존재가 아니라 여기저기 동시에 머무르고 있는 존재로 해석이 가능해요. 제가 봤을 땐 그렇다면 좀 분산적인 존재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습지랑 닮은 점이 있습니다. 페소아 본인이. 게다가 이제 습지주의란 말이 저는 왜 좋냐면 습지라는 서식지가 제가 너무 특이하고 저한테 너무 제가 애착이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단순 좋은 걸 넘어서 그것은 어떤 인생의 방향으로서 추구할 가치가 있다는 말까지 하고 싶은 거예요. 습지성 자체가 그렇고 습지가 지구에서 하는 역할도 그렇고 습지가 생기기 위한 어떤 원리도 그렇고 이런 것들 모두가 단순 팩트로서의 가치만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그걸 오히려 추앙하고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고 저 또한 그러고 있고 이 책이 그런 걸 좀 여러분한테 제안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아서 습지주의자 저는 제가 바로 습지주의자인 겁니다. 그래서 저의 그런 추구함을 좀 담으려고 한 겁니다. 제목. 이 서식지로서 비숲과 습지의 어떤 공통점, 차이점 이렇게. 그 서식지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는 이제 동물권이 좀 어느 정도는 인식이 되다 보니까 동물 자체의 그 개체와 존재에 대해서는 좀 사람들이 또 많이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체에 천착하게 되고 그 개체가 살기 위해서 사실 이만큼 다른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좀 몰라주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동물은, 특히 야생 동물은 서식지가 같이 언급되지 않는 이상 거의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동물원에 있는 동물이 그 동물이라고 말하기 힘든 이유는 서식지로부터 완전히 제거되어 있기 때문이고 모든 생태적 끈이 잘려져 있는 상태의 동물만 추출한 거라서 사실은 그 부분도 그냥 동물원에서 동물을 경험할 땐 제대로 경험한 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래서 서식지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지금 이 정도로 야생동물이 멸종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서식지가 없어지고 있는 게 가장 최고로 큰 이유예요. 그래서 저는 서식지에 되게 천착하는 편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서식지만 잘 보존해도 웬만한 동물은 다 지킬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숲하고 이제 그 습지주의자의 관계는 사실 생물이 가장 풍부하게 있는 그 세상에 가장 생물 다양성의 보고는 밀림인데 밀림만한 곳은 없어요, 사실은. 하지만 우리나라엔 밀림이 없다면 그 우리나라에서 생물 다양성의 보고가 어디냐 하면 저는 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밀림과 습지하고 산호초 이 세 군데가 지구상에서 생물 다양성이 가장 높은 곳들이에요. 근데 막 굳이 표현한다면 밀림은 좀 수직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고요. 습지는 좀 수평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무가 없기 때문에 또는 적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데 대신에 그 안에서는 그 물과 한 어우러진 것들이 훨씬 더 풍부하죠. 밀림도 물은 있지만 물은 습기로서 여기저기 있는 것이고 습지는 아예 물이 그냥 아예 덩어리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 점에서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어쨌건 하지만 습하기 때문에 그리고 식물이 많고 그 습한 것과 식물이랑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생물이 엄청 많이 살고 있다는 점은 같아요. 습지하고 비숲이. 그래서 저는 외국에 있던 밀림의 어떤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을 이제 고스란히 우리한테 친근한 습지로 옮겨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수평적인 데서 좀 수직적인 데서 수평적인 곳으로 좀 초점을 좀 이동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습지 보존 상태, 현황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좀 진단하시는지. 네, 그 일단 집하고 서식지의 관계가 좀 흥미로운데요. 우리가 쉽게 말할 때는 이제 서식지가 동물의 집이다 하면 우리 집 같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집이라고 할 때는 집은 우리의 전유물이죠. 그러니까 전용 공간이라는 점이 매우 틀립니다. 전용 공간이고 침투하면 불법이고 사실은 재산으로 심지어 돼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의 경우에는 전용 공간이라는 게 없어요. 만약 내가 굴 파고 들어가 있어도 갑자기 어느 순간 딴 놈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냥 싸우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은 모든 게 혼재하고 있고 집이라고 해도 여러 사람이랑 같이 있는 그 삶의 터전이 있는 것이지 나 혼자 열쇠 따고 들어가는 곳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서식지를 그냥 집으로 이해하는 건 단편적인 이해할 땐 도움이 되지만 서식지라는 건 항상 그래서 훨씬 넓은 개념이고 훨씬 포용적인 개념이고 사실 생태계적인 개념인 겁니다. 근데 우린 집은 사실 우리 개체적 개념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게다가 사실은 우리 집이 딱 있으면 저쪽 한전에서 연결해주는 전기, 수도에서 연결해주는 수도관 이런 것이 쫙 밑에 사실 깔려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 보통 그냥 집이라고 부르거든요. 망을 제외하고 집을 쳐다보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집에 대한 협소한 생각이 서식지도 협소하게 이해하는 데 저는 기여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일단 봤을 때 왜 이 말을 좀 길게 얘기하냐면 한국의 습지 보존 현황을 물어보셨는데 습지를 그런 식으로 보존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또 되고 있어요. 굳이 해봤자 아주 몇 군데 그걸 그냥 딱 뭐 우포늪 그러면 우포늪을 그냥 고립해서 또 저기 주남저수지면 주남저수 있고 또 뭐 아랫부분이나 윗부분을 또 중요 부분으로 딱 그냥 특정해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서식지 하나가 그냥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냥 새들은 거기서 잘 살면 되고 우리 이쪽에서 잘 살면 되고. 근데 사실은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이 차지한 면적은 막 너무너무 넓고 90% 이상이고 습지에 할애된 면적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보존 상태는 아주 안 좋아요. 우리 국가에서 지정한 곳들 뭐 람사르 습지가 23개인가 되는데 지정마다 난항을 겪었고 게다가 그 안에서도 인간 활동이 대부분 다 벌어지고 있어요. 아주 철저하게 막은 데는 거의 없어요. 국가가 또 람사르랑 별개로 국가 환경부에서 또 지정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 언제나 반대를 합니다. 혹시 개발에 좀 걸림돌이 있을까봐. 그래서 너무 지정과 보존이 안 되고 있고 이름 없는 작은 습지들은 그냥 하루에도 그냥 오늘 갔던 습지가 다음 주에 없어져 있는 경우도 허다할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보존 상태 매우 안 좋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작게나마
한국에서 습지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좀 일으켰으면 좋겠다가 중요 지필 원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과학자로서 이런 과학적 대상에 대해서 말하면서 뭔가 픽션이라는 형식을 취한 네. 이유가 무엇일지 좀.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과학자면 과학적인 글쓰기를 해야지 왜 딴 데 넘나드느냐 이런 약간 비판도 합니다. 근데 과학이라고 해서 제가 과학자이긴 하지만 저도 제가 갖고 있는 과학적인 어떤 시각과 그다음에 제가 가진 다른 시각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어요. 그 총동원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그 대상 자체가 사실 여러 시각을 심지어 요구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저는 습지가 바로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습지에 대해서 논문을 쫙 모아서 그것이 어떠한 생산성을 가지고 어떤 동물이 살고도 열거할 수 있겠죠, 당연히. 심지어 그런 책을 낼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만 했을 경우에 어떤 점이 빠지냐면, 그럼 그런 팩트를 가지고서 그럼 우리 습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지금 보존은 그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까? 일반인은 나는 습지랑 관련도 없지만 그럼 나랑 접점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요구받고 있다고 봐요. 저는 사회는 오히려 그런 게 더 궁금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리 다른 습지에 대한 팩트 요구해봤자, 제안을 해봤자, 나한테 별로 의미 있는 정보가 아니라면 그냥 안 보면 그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대상에 대해서 진짜 소중한 가치를 얘기하고 사람들한테 제안하고 역설하기 위해서 책을 쓰는 것이라면 당연히 오히려 여러 관점이 요구된다고 생각해요. 거기 안에는 과학적 관점 못지않게 인문학적 관점, 스토리텔링적 관점, 철학적 관점, 미학적 관점이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나름대로 자기가 뭐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그래서 일부러 여러 가지 동원한 것이고, 픽션의 형태는 그 안에서 있는 주인공이 어떤 성격과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 그 세계관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접점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만든 캐릭터예요. 그 접점만 생길 수 있다면 습지에 대해서 정보는 혹시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거 읽고 나니까 습지가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네 라고 한다면 전 제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된 겁니다. 네, 저는 아까 접점에서부터 출발을 좀 해보면 네. 사실은 사람들이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접점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제일 먼저 고민하고 좀 여유가 있을 때 이제 좀 다른 세상도 쳐다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야말로 사실은 가진 게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들은, 예를 들어서 남자 같은 경우는 성격도 다양한데 군대 가서 어떤 특정 성격을 요구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해야지만 내가 막 깍듯하게 윗사람을 모시고 일을 똑부러지게 해야 되지만 내가 사회에서 성공할 거야 하면서 내가 예전에 어린 시절에 갖고 있었던 다양한 많은 것들을 이제 폐기하기 시작하고 또 여자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다른 걸 폐기하거나 변형하기 시작하고 이런 게 많다는 겁니다. 그 주인공을 보면 그런 말도 나와요. 성격이 뭐 그냥 물 흐르듯이 하고 이렇게 뭐 특별히 막 목적지향적이지 않고 그렇게 살아서 막 자기 개발서만 보면 왠지 나한테 다 막 잘못했다고 혼내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린 나쁘게만 보고 있는데, 저는 바로 그런 어떤 그 개인적인 형성 과정이나 어떤 성격도 자연에 만약 투영하자면 바로 습지가 그런 데라는 겁니다. 뭔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경계에 있어갖고 물이 좀 넘칠 때는 그냥 강의 일부인 것 같은데 가뭄일 때는 그냥 땅의 일부인 것 같고, 그러면 만약 다른 바다나 숲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넌 뭔지도 모르니 성격이나 제대로 규정해라 막 이렇게 서식지끼리 막 잔소리를 한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그런 애매함 속에서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 애매함의 가치가 있는 것을 일반인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발견을 할 수 있도록 저는 그 접점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로서 어떤 픽션을 통해서 그 픽션에서는 그 주인공한테 자기가 스스로를 좀 반영해보고, 그러면서 그 픽션의 주인공이 듣는 팟캐스트에서는 실제로 습지에 대한 좀 전문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가 한쪽으로만 갔으면 생길 수 있는 지루함이랄까 좀 모노톤한 거를 좀 벗어나면서 동시에 마치 생활하면서 이걸 겪는 듯이, 책은 물론 보는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일상생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중요성과 개념이 내 생활에 흘러들어가게끔 하는 장치를 좀 동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중의 것을 생각하게 하게 되었고요. 이 인물을 좀 이제 새로 이제 구상을 하셔야 했을 텐데 이제 뭐 이거를 어떤 과정을 좀 거치셨는지 좀 뭐 취재 같은 것도 하셨을 것 같고. 네, 사실 뭐 딱 취재나 한 건 아닌데요. 네. 저도 이런 걸 좀 처음 해봐서 해보니까 다른 사람은 진짜 어떻게 하나 이게 일단 좀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혼자 그냥 앉아서 고민하는 타입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 막내 동생을 좀 모델로 삼았습니다. 막내 동생이 다른 제 바로 밑에 김한민 보하고는 또 성격이 많이 다르고 좀 알 수 없는 성격이에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전체 형들이 하는 것에 때로는 좀 삐딱선을 타기도 하고 좀
이랬던 친구가 나중에는 또 오히려 되게 좋은 또 동지가 되는 시기에 꽤 늦게 이렇게 좀 우회로를 거쳐서 좀 접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친구가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기 하고 싶었던 건 아까 물렁하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동물로서는 개구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개구리들이 인간이 딱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자기 보호 장치가 없는 애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만약 얘가 특히 막 길거리에 차에 치여 있는 걸 보면 이건 저 정도면 거의 치워도 되겠네 싶을 정도로. 왜냐면 하도 그냥 느리고 게다가 그리고 폴짝폴짝 겨우 좀 뛰어가고 이런 쌩쌩하는 막 8차선 도로에 이게 뭐한 짓인가 싶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계관 안에서 보면 얘는 거의 무의미한 수준이 아니라 어처구니 없이 그냥 뒤처진 존재인 거죠, 사실. 근데 걔가 그 지휘 환경 안에서는 그 덕분에 피부 호흡을 하잖아요. 그 덕분에 우리 같으면은 피부가 막 맨날 젖은 데 있으면 썩어 들어가거나 아니면 너무 건조하면 갈라지고 막 난리가 나는데 걔는 촉촉하게 유지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사실 엄청난 능력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 능력만 있었다면 여름을 훨씬 잘 지냈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포유류다 보니까 여름에 맨날 에어컨 틀어야 되고 힘든 이유가 오히려 그걸 못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인간에 있어서도 그런 그 장점이 단점처럼 보이지만 장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까 물렁하다는 것도 물렁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그 사람들한테 꼭 정을 기반으로 하지 않아도 여지를 많이 줘요. 어떤 그 사람의 행동을 먼저 하게끔 또는 어떤 의견을 개진할 여지를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결단력 있게 판단할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그냥 딱 잘라내지는 않는 측면이 있는 거죠. 사람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고 어떻게 보면 안 될 일도 되게 하는 경향도 있어요. 심지어는 딱 부러진 사람은 그거를 배우려고 또 people skills를 또 배웁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물렁하지 않아서. 근데 처음부터 물렁한 사람은 이상하게 그거를 막 욕을 먹어요. 물렁한 그래서 일도 막 맺고 끊는 것이 불분명하다. 이런 식으로 다양화를 되게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구성할 때 잘못되는 그런 특질들도 살리고 싶었고 아까 막내동생도 썼고 그걸 좀 조합을 하려고 애를 썼고요. 그 조합을 통해서 처음에 약간 생각한 상을 이제 챕터가 지날수록 좀 더 구체화하는 좀 쓰다 보면 좀 더 윤곽이 잡히겠지 이러면서 좀 진행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것 이거랑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라는 인물의 어떤 생태적인 관점을 얻는 것 사이에도 어떤 연관관계가 좀 있지 않을까? 저 있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왜냐면 이런 것조차도 아까 사실 물렁하다는 것 같고 연장선상의 일인데 자기가 과거의 어떤 기억이라든지 관계에 집착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걸 우리 사회에서 또 미성숙하다고 굉장히 일축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만약 내가 물론 지금도 막 맨날 마마보이라서 판단할 때마다 엄마한테 전하면 당연히 문제가 큰 거겠죠. 그렇지만 내 가슴 속에 내가 예전에 어머니와의 기억이 너무 생생히 지금도 살아있고 내가 지금 엄마한테 갑자기 엄마가 그리우면서 그게 떠오르는 게 만약 있다면 그건 대단한 능력이에요. 만약 그게 진짜로 그 정도로 선명하게 지금도 나온다면.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선명하게 나오거나 그것을 약간 만약 그 과거에 좀 머물러 있다면 시대에 뒤쳐져 있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연결의 끈들이 사실 이거는 공간적이 아니라 시간적 끈이잖아요. 그 시간적 끈들이 사실은 굉장히 또 생태적인 거하고 맞닿아 있어요. 생태라고 하는 것은 되게 진화적 속도가 다른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막 동시에 한 다발로 있는 거거든요. 그냥 그래서 거북이도 있지만 그 안에는 한 날파리도 있는 것이고 그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시시각각적인 템포에 지금 강요받고 있어요. 그때그때 뉴스피드라든가 이런 얼러트에. 근데 나는 안 그런 존재일 수 있거든요. 이 주인공은 안 그런 존재예요. 이 주인공은 옛날 시절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고 지금 현장을 보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래서 그것이 이상할 게 아니고 그 주인공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인공한테 그런 성질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습지에도 점점 감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이 갖고 있던 특질 덕분이에요. 사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도 독자들도 만약 이걸 읽고 나서 습지가 좀 감화가 된다면 제 글보다도 본인이 갖고 있는 습지성 때문에 감화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그게 하나 예가 되겠죠. 나는 옛날 기억이 잘 나라든가 그런 식의 자기의 자양분 때문에 이런 작품도 받아들이게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저는 저희 작품에도 좀 놓고 싶었던 겁니다. 그 책에 일단 나온 거에는 제가 그 불란서에서 나온 물총새 책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1900년대 40년대인가 나온 책인데 그 책은 물총새는 일단 누구나 딱 사진 보면 좋아해요. 너무 예쁘게 생겨서. 근데 이 책은 그걸 그림으로 너무 기가 막히게 잘 그리는 데다가 물총새 부부를 어떤 사람이 그냥 삶에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옆에서 아주 조용히 관찰한 책이고
그 당시에 지금은 있을 법하지 않은 그 당시에 어떤 평화로운 좀 프랑스의 어떤 전원 마을 풍경을 해서 그들의 근데 막 아주 로맨틱하게만 보이지는 않아요. 그 물총새들 부부가 힘들게 살아요. 예, 그리고 재밌는 게 새끼들 굴에 키우는데 저는 그 굴에 좀 편안하게 좀 폭신폭신하게 털 같은 걸 가져다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먹고 남은 생선뼈로 깔아줬다고 합니다. 예, 그 둥지를. 근데 그거에 거기 안에서 우리가 뭐 생각하면 비린내 나고 이러겠지만 게다가 좀 뾰족뾰족하고 이럴 것 같은데 거기 안에서 그 털복숭이 얼마 몇 살 되지도 않은 새끼 물총새들이 살았고 그게 장면이 아예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딴 데서 정말 볼 수 없는 장면들이 묘사가 되어 있는 너무 훌륭한 책이에요. 이거는 번역이 안 돼 있는데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개구리와 그 두꺼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개구리와 두꺼비가 둘이 친구인데 그냥 막 여행도 가고 소풍 가는 책이에요. 그리고 막 양복 입고 다녀요. 그런 넥타이도 메고 다니고 그런 건 좀 웃기긴 하지만 그 색채가 정말 습지를 잘 보여주는 녹색과 황토색과 갈색과 뭐 이런 색으로 쫙 묘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옛날 책인데 그것들이 너무 좋아서 설사 내용은 내용은 아주 자유로워도 좋죠. 꼭 무슨 습지를 과학적으로 진실되게 표현해야지만 좋은 건 아니니까. 근데 보여주는 미감이 너무 습지스럽고 어린이한테 보이면 딱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외에 뭘 언급하고 싶냐면 레이먼드 브릭스의 곰팡씨라고 있어요. 예, 곰팡씨가 아마 제가 알기로 비룡소에서 나왔을 것 같은데. 근데 레이먼드 브릭스가 스노우맨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림을 너무 예쁘게 잘 그렸는데 그 곰팡씨는 왜 재밌냐면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걸 오히려 깨끗하고 생각하는 종족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조한 걸 싫어하고 어이구 이거 너무 건조하네 빨리 축축해져야지. 그러면 저쪽 통에 있는 이상한 무슨 아주 우리가 봤을 때는 징그러워 보이는 액체 같은데 손을 담궈서 아이고 저 이제 시원하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잠자리가 너무 안 눅눅하다고 불만이어서 더 눅눅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예, 이게 바로 습지에 사는 동물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세계관을 딱 전복시켜주는 아주 좋은 책으로서 그 책을 또 어린 시절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 연결이라는 단어를 또 써주셨어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책의 어떤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연결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또 책에서도 또 나와 어떤 무관해 보이던 대상들에게 끈을 이어가지고 유관한 무엇이 되게 하는 것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뭔가 이 세계를 뭔가 인간과 비인간 생물들이 어우러져 있는 하나의 어떤 연결망 이런 걸로 이제 보게 하는 게 어떤 생태학적인 어떤 관점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이제 나랑 이 세상을 이제 연결하는 그런 방식 중에는 어떤 동물한테 좀 이 동물은 귀여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연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사실 이 책에서는 이제 좀 약간 좀 지향해야 될 바로 나오긴 하지만 어떤 기능주의적 관점도 보니까 이게 이 생태계 나에게 쓸모가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이걸 연결을 짓는 거긴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관점을 이제 선생님께서는 좀 경계를 하고 또 약간 지향해야 될 바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런 까닭이 좀 궁금한데 맞습니다. 제가 경계를 했던 부분도 다 연결인데 그 연결은 우리도 예를 들어서 무슨 인터넷 선을 연결하거나 플러그에 연결하는 그 연결을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근데 저는 바로 그게 이제 좀 고체적 연결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구가 딱 들어맞는 식의 연결인 거죠. 그런 연결에서 보면 바로 그게 기능주의적 연결 또는 이 개는 예쁘니까 난 좋아하고 저 쥐는 징그러우니까 난 싫어해 라는 그런 식의 좀 배타적 연결인 거예요. 그리고 단선적 연결인 거죠. 습지적인 연결은 굉장히 액체적 연결이에요. 그래서 물길 같은 연결인 거죠. 그렇게 내가 마음대로 다 통제할 수 없고 그리고 한번 연결되면 쓱 번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개하고의 차이점은 나는 습지적으로 연결이 되면 이 대상이 좋으면 저절로 쓱 번져서 다른 대상까지도 번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 연결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능주의적 연결과 단선적 또는 고체적 연결은 자기가 포착한 그 대상에만 국한되고 거기에서 끝나는 막다른 골목적인 연결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결의 본성에 배반하는 연결이에요. 왜냐면 연결이 거기서 멈추기 때문에. 연결은 그 다음에 차후의 연결까지 일어날 수 있는 더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마저 있어야지 그게 진정한 연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습지적 연결이 진짜 연결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서 끝날지 통제될 수 없고 밑으로 스며서 토양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증발해서 저기로 올라갈 수도 있고 흘러서 또 딴 데로 갈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래서 습지적으로 연결이 되면 그게 더 생태적으로 내가 몰랐던 진짜 생물까지도 또는 원리까지도 세계까지도 갈 수 있는 연결 같아서
제가 경계했던 그 연결하고는 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되게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뭐라 해야지 좀 설득을 당하는 데는 보통 이 기능주의적 관점만한 것이 또 없겠다는 생각도 약간 좀 드는. 예, 그렇죠. 근데 들더라고요. 그것은 지금 현재 현대인의 어떤 모습이고, 그것도 지금 딱 현대인의 모습이고, 근데 지금 현대인의 모습도 그렇게 설득해야 되지 않느냐.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완전 파기해야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 기능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습지가 너무 기능이 많아요. 뭐 제가 뒤에도 쓴 수질 정화 기능, 뭐 홍수 방지 기능, 중금속 뭐 그 순환의 기능, 질소 순환의 기능,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능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아이한테 만약 숙제를 너무 안 해요. 그래서 숙제를 안 했는데 그 아이한테 그럼 설득을 하기 위해서 너 숙제 잘해오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또는 용돈을 줄게 라는 식으로 설득을 한다고 칩시다. 이런 거 많이 하셨어요. 다 저보다 경험 많으실 거예요. 독자서도. 그거의 단점을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순간, 그걸 몇 번 하는 순간 그 아이는 숙제를 할 때는 항상 그걸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은 단기적인 설득과 승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나중에는 장기적인 후퇴를 가져오는 측면이 꼭 있어요. 예. 그렇게 아이를 설득하고 나면 걔는 용돈과 맛있는 게 아니면 이제 모티베이션이 없는 사람이 점점점 돼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점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건 좋지만 사실은 장기적 승리를 위해서 봐야죠. 그 아이한테 설사 단기적으로 필요할 때는 가끔씩 그 카드를 썼더라도 더 근본적으로 설득을 해야죠. 그 아이한테 너는 있잖아, 숙제라는 것은 꼭 그렇게 누구한테 이끌려서 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네 삶에 중요한 거니까가 근본적으로 설득이 돼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생물에 대한 정당성을 하는 변호도 기능주의적으로 하긴 하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걸 손을 대야지, 안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언젠가 기능주의적인 것만 되고 아닌 거는 필요 없네라는 사람으로 점점 굳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회 의사결정 과정조차도. 그래서 저는 기능주의적인 걸 아예 반대 또는 포기는 아니지만 그게 전면에 나서는 거에 대한 반대고, 거기로 논의가 국한 또는 지나치게 치중되는 것에 대한 반대를 하고 싶고, 왜냐하면 그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논리고, 게다가 그렇게 성공하고 있지도 못해요. 많은 책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종은 멸종되고 당하고 있고 서식지는 파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인문학적이고 좀 더 가치 중심의, 게다가 그 개인들이, 전문가가 이래 중요해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느끼는 가치를 좀 더 손대고 싶은 게 저의 의도이기도 사실 합니다.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제가 이제 준비했던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다른 동물들과 연결되는 방식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앞에서 습지적 연결 얘기도 해주시고 약간 좀 어느 정도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뭐 더 말씀하실 수 좀 더 첨언을 한다면, 우리하고의 동물적 연결은 지금 비슷한 내용을 좀 연장을 해보면, 개가 고양이나 예쁘고 다람쥐는 귀여운데 뭐 개구리는 좀 이상한 것 같고 비둘기는 싫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다가 보면 일단 선택적이 되잖아요. 선택적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점점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좋아하는 존재로 또 굳어가요. 또 그것도. 그리고 여기서는 게다가 그 마음에 든다는 기준도 철저하게 외모지상주의로 가는 것이고, 그러면 무슨 말이 되냐면 사람들의 기호가, 우리가 맺는 그 관계는 굉장히 기호 기반에, 그리고 그것들이 그냥 내가 그 주관적인 수준에서 머무는 게 많은 거죠. 주관은 중요하지만 주관도 열려 있어야 되고, 그 주관이 어떤 교양과 지식과 정보와 뭐 다양한 토론에 일단은 그걸 그 자양분으로 받아들이면서 형성된 주관이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우리가 동물하고 맺고 있는 관계는 거의 오락 중심에, 또 기호 중심에, 또는 내 애가 그냥 저걸 보면 좋아하니까 이 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게다가 그게 아깝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경험치가 풍부하길 원하는데 저렇게 많은 동물들이 있고 저렇게 많은 자연이 있고 심지어는 탐구하면 할수록 거의 보물상자인데 왜 컨텐츠적 측면에서도 왜 거기에 머물러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꼭 내가 꼭 자연 보전에 나서라도 아니고, 본인은 나는 전혀 다른 업을 하거나 다른 세계 하십시오. 하지만 적어도 내 교양의 측면에서라도 그걸 넓혀주시면 분명히 그건 자양분이 된다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설사 나는 다른 일을 하더라도 올바르게 자연을 보호하는 데 여론 수렴의 정도에는 다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식의 좀 넓게 보고 그 컨텐츠 측면에서라도 다양하게 관계 맺는 걸 추천을 합니다. 이 이제 습지주의자가 이제 되기로 결심하신 이 도시인들에게 혹시 뭐 특별히 이런 뭐 좀 권하시고 싶은 뭔가 이런 행동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실지. 저는 그 아까 독자를 호명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지금 그래도 많은 그 사회 곳곳에서 뭐 예를 들어서 채식주의에 대한 운동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동물권에 대한 것, 양성평등에 대한 것, 성소수자에 대한 것, 그다음에 노동 어떤 정의에 대한 것, 뭐 다양한 그런 그래도 사회를 개선해 보려고 하는, 옛날에는 좀 무시했던 측면들 있잖아요. 그냥
돈 벌고 개발하고 발전하는 데에만 혈안이 돼서 이제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그냥 치부해버렸던 것들을 다시 챙기는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젊은 애들 사이에서. 그럴 수밖에 또 없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회가 많은 한계에 부딪혀 있으니까. 이런 이 모든 설사 그걸 또 굳이 진영이라고 부른다면 조금 다른 진영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난 좀 대안적인 삶을 그래도 찾고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젊은이들은 모두 저는 대상으로 사실 쓴 책입니다. 이 사람들 다 그러면 정말로 습지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아지는 건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저는 습지는 설사 습지 자체에 대해서는 대상이 뭐 그렇게까지는 지식이나 뭐 이런 게 안 생겨도 습지가 함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서 함유하고 있는 다양한 의미와 어떤 장점과 추구할 바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은 접점을 다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게다가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이 되게 절실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을 그냥 다 받아들이고 적응한 사람들은 그냥 너무 재밌어서 그냥 잘 사는 사람들이라 여기저기 막 갑자기 마음이 막 우울하고 심란해서 어딜 막 서식처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해요. 숨을 곳이. 그런 사람들은 습지에 한번 가십시오. 숨을 곳이 필요한 사람은. 예전에 영신이가 그 만화 영신이도 꼭 좀 심란하면 한강변에 앉아갖고 누구랑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기억에. 그 장면이 좋았어요. 노을이 지면서 약간 뒤에가 어두워지는 걸 이렇게 잘 표현했는데 그 작가가 그런 곳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다 보면 거기서 마음이 정리가 되고 그래서 저는 딴 것보다 가서 뭘 배워라 뭐 익혀라 이것보다도 진짜로 본인이 심란할 때 그렇다고 무슨 뛰어내리려고 그 다리에 올라가라는 뜻은 아니지만 강변에 가고 연못 근처에 가고 습지 근처에 가보세요. 오히려 진짜로 연결이 됨을 좀 느낄 거로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되면 나중에 습지주의자가 되시거나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아니면 적어도 저를 공감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되게 느슨한 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희망도 가져봅니다.